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플로리다주 한 교육구에서 하루에 교사 4명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고, palmbeach 교육구에서는 개학 이틀 만에 학생 500명이 격리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젊은이들의 입원이 크게 늘어나 타주 의료진 2,500명이 투입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내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완전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뉴욕시의 식당 업주들은 우리가 백신 단속을 하는 경찰이냐면서 반발합니다. 식품의약국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3차 백신 접종을 허용함으로써 질병통제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인디아나 주립대학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뉴욕주의 퇴거 유예를 끝내도록 판결했습니다. 1790년 센서스 시작 이후 처음으로 백인 인구가 줄어들어 60%가 안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전체의 인구 증가율은 7.4%였는데 히스패닉과 아시안 인구는 각각 23%와 3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미국인 53%가 노예제와 인종차별 과거사에 주목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공화당은 25%만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인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군이 철군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30일 안에 점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3,000명의 병력을 현지에 파견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인을 귀국시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타코벨이 새로운 드라이브-스루 미래를 설계 중입니다. 12명의 젊은이로 구성된 홍콩 그룹이 강풍을 몰고 오면서 K-팝에 도전할지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인생의 부분인데 이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지만 생각을 해야지 되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가을 학교가 개학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올가을에 학교 개학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사람들의 거의 모든 생활을 지배한다, 컨트롤한다 라고 봐도 틀린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리스트인 패기 누난 씨가 뭐 좀 긴 컬럼을 썼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어느 쪽에서건 정치적으로 하지 말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정치성은 빼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너무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패기 누난 씨의 정치성을 없애자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대로 자신의 정치 기반을 생각하고, 교사 노조들이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대로 본인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가장 빨리, 누구보다도 빨리 본인과 가족, 측근들에게 백신을 맞고 백신 접종을 시켰으면서도 그 백신이 효율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자신의 지지 기반들에게는 백신이 좋은 것이다라고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던 정치성을 얘기를 합니다.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 기반,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지금 내 방송을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보고 듣고 있는가, 신문의 경우 읽고 있는가, 여기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신의 인기를 잃지 않으려는 그런 방송, 신문 기사들만을 쓰는 정치성에서부터 벗어나야지 된다. 이게 이제 주요한 얘기였고요. 그보다 저는 먼저 18개월 동안, 이 패기 누난 씨의 지적입니다. 18개월 동안 마스크 쓰고 너무나 피곤하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했고, 예측하지 못하는 무능함 같은 것도 특히 이제 그 보건 관계자들은 많이 느꼈을 테고요. 그 사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이 최악일 가능성이 있지만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스크 강제성과 백신 접종 의무화인데, 마스크 강제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로컬에서 결정을 해야지 된다는 것. 유권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로컬이고, 로컬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지역의 지금 사정을. 연방 파워도 아니고 주지사 파워도 아니고 로컬에서 해야지 된다는 얘기. 또 로컬도 아주 잘 다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쓰는 것을 우리 지역은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이렇게 결정했을 때, 그러면 학교에 무료로 마스크를 충분히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실에 마스크를 배치해서, 아직도 미국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마스크를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찢어지고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할 때 또 금방 갈아 끼고 해야지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마스크 사고 아이들에게 마스크 대주기도 힘듭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마스크 없어서 깨끗한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했다면 그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무료로 학교에 비치시켜야지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 백신 쓰는 것 의무화,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해야지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서로 쿡쿡 찌르지 말고, 백신 접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 패기 누난 씨의 지적 말 맞다나, 백신 접종하는 것만이 바이러스가 컨트롤하는 세상을 우리가 바이러스를 컨트롤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가장 유일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해결책인가? No!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유머도 섞어가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여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칼럼이 조금 필요한 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텍사스는 젊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심각한 케이스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은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본인의 생각, 본인 가족들의 여러 가지 권유 등에 따라서 떠나고 있고 해서 2,500명이 텍사스가 아닌 다른 주에서 지금 텍사스주로 투입이 됐습니다. 미시시피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시시피주는 35% 정도만이 백신 접종을 받았어요. 텍사스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플로리다도 그렇고 백신 접종을 덜 받은 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카운티에 있는 교육구는요, 개학을 하고 이틀 만에 500명의 학생들이 격리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돼서 본인이 감염됐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했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감염이 됐고요. 교직원들도 감염이 됐고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이 팜비치 카운티의 교육구에서 의무화했지만 아직도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팜비치 카운티는 지금 두 가지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에도, 그리고 주지사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안 쓰는 학생들, 쓰지 말라고 하는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도전을 해야지 되고요. 또 역시 플로리다주의 브로워드 카운티도 거기서도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했는데, 4명의 교사, 3명은 정교사고 1명은 보조교사인데, 이 카운티에서 24시간 동안 4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습니다. 교사들 가운데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플로리다주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면서 개학을 하고 일주일이 안 돼서 이 카운티에, 플로리다 주군요, 특히 이제 이 카운티에서 사망을 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지사는 마스크 쓰면은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마스크를 쓰게 하도록 결정을 한 교육부의 관계자들 봉급을 동결해 버리겠어 했잖아요. 그게 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럼 그 봉급 동결하는 것을 연방 차원에서 지급을 할 수 있으면 미리 지급을 하도록 하지 하고 그 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고 했고 이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 된다 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학생들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최선이다라고 강경하게 주지사에 대항하는 그런 교육자들을 영웅이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 목요일에 결국은 주지사 사무실에서 봉급 동결을 스스로 결정을 해라. 스스로 봉급 동결을 해라. 주지사 말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봉급 동결을 하겠다고 위협을 했지만 주정부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특정 지역의 교육구의 교육감을 주정부에서 봉급 주지 않잖아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뽑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주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교육구의 교육감 또 그 이사회 멤버들은 주정부 공무원이 아니니까 주정부에서 봉급을 주고 말고 하는 게 없는 거죠. 다만 주정부에서 그 카운티에 지원금을 보낼 때 그 지원금으로 그 봉급이 나간다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동결은 못하고 스스로 알아서 동결을 해라 하는데 알아서 스스로 동결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 결국은 이제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점점 많은 칼리지와 대학교에서도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요. 백신에 대해서 많은 그 혼돈이 있는데 뭐 무엇을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뭐 한 30초쯤이면 클리어가 되니까 편하잖아요, 마음이. 미국에서 도시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첫 번째 주는 뉴욕이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스앤젤레스는 심의를 해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검사가 잘 디테일을 하도록 해서 최종적인 그 시의회에서 투표를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뉴욕은 했지만 뉴욕은 적어도 한 번 정도 백신 접종을 받아야 실내 식당이건 어디 엔터테인먼트건 체육시설이건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2번 다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는 것, 실내에 갈 때 주민뿐만이 아니라 방문객들도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뉴욕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하는데 한 번 백신 접종 한 번이라도 적어도 그에 비해서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한 존슨앤존슨의 경우는 2번이 되고 샌프란시스코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께는 이제 부스터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2번 다 해야지 되는 첫 번째 도시는 샌프란시스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원들, 스태프들 전부 의무화를 하고 투고하는 것은 그 예외가 돼요. 그리고 물론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 예외가 되는 겁니다. 해서 저도 어제 이제 이 셀폰을 통해서 그 QR 코드를 받았는데요. 종이도 지갑에 있지만 백신 접종 받은 것 아주 간단합니다. QR 코드를 받는 게 그 어디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first name 적고 last name 그 다음 칸에 적고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고 생년월일은 월, 달, 연도수는 4자리 다 씁니다. 그리고는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비밀번호 4자리를 넣더군요. 4자리를 넣으면 바로 그 전화기로 그 QR코드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QR코드를 가지고 다녀도 되고 종이로 가지고 다녀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도시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많은 곳에서 이제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하와이주에서 2명의 방문객이 체포가 됐습니다. 가짜 백신 접종증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5,000 벌금을 당장 내야지 되는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도 뉴욕도 로스앤젤레스도 뭐 횟수는 다르지만 한 번이나 2번 맞은 것 다르지만 이제 백신 접종을 실내 장소에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의무화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인데 뉴욕이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그 진보적인 그 뉴욕이라는 도시의 식당 업주들, 일부 업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발하냐면 우리 지금 일손도 모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까지 검사해야 돼. 백신 접종 의무화 여기에 대한 그것을 모두 우리 식당 업주가 해야지 된다고 식당 스텝이 해야지 된다고 우리가 백신 경찰이야? 아니잖아. 이것을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으면 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 부담을 우리 식당 업주에게 주는 거야? 하는 이 같은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이 있고요. 필라델피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실내 식당에서 이제 백신 접종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손님이건 아니면 그 직원이건 마스크를 꼭 써야지 되는데 그 마스크를 그런 경우에는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써야지 된답니다. 이런 형태로 마스크 쓰기와 백신 접종이 널리 퍼져가는 것은 분명한데 반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에서는 마스크 실내에서 그것을 시행을 어제 밤부터 했는데 이것은 아웃도어에서도 한답니다. 아웃도어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뭐 1,000명이 뭐 로컬 뉴스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전해드리지 않을게요. 그런 그 숫자가 있어서 그런 곳에서는 필라델피아에서는 이제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지금 그 써야지 되는 그런 것이고 이제 그 사이에 어제 식품의약국에서 예정했었던 것처럼 3차 백신 내지는 존슨앤존슨의 경우는 이제 모더나나 파이저로 2차 접종을 하게 되는 그 추가 접종안을 임시로 승인을 했습니다. 장기를 기증받은 장기 이식 수술을 한 환자나 뭐 특정 암 환자 이런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절차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의사가 판단을 해야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은 약 2.7%. 그럼 누가 그렇게 되는가? 오늘 질병통제국이 지금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내지 2차 접종을 받는 사람 존슨앤존슨 경우에 적어도 그 전에 접종받고 나서 28일이 지나야지 이 부스터 접종,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지금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고요.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두 가지 판결을 했는데 먼저 그 뉴욕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을 못 벌거나 벌이가 줄어들어서 집을 쫓겨나지 않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연방 프로그램이 있고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 정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뉴욕의 주에 관한 것인데 이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이 뉴욕의 그 퇴거유예 이달 말에 끝나는데 이달 말에 끝나는 것을 그러면 끝내도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랜드로드 편을 들어준 판결인 거죠. 그러면 이제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집행될지는 모르죠. 이런 법이라는 게 항상 또 과정이 있고 중간에 뭔가 해결돼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상보다는 빨리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연방 것과는 별개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양측의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야지 된다. 이게 그렇잖아요. 렌트 들어서 사는 사람이나 렌트를 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은 인디아나 대학교 학생 8명이 학교에서 이제 뭐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거기에 대해서 소송한 백신 접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하급법원에서 이제 그 인디아나 대학 측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연방 대법원 판결이 어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 지역이 인디아나 그 지역이 이런 것 아주 긴급한 청원이 있을 때 연방 대법관 9명이 다 그 구획을 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방 준비제도도 이렇게 구역이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지역, 뭐 로스앤젤레스 뭐 이쪽 지역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특별한 청원 갑자기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런 케이스의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에이미 코니 베럿
가장 최근에 연방 대법관이 된 그 40대의 굉장히 보수적인 여성 연방 대법관 관의 소관 관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 코니 베렛이 인디아나 대학교의 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 하는 설명은 받지 않아서 긴급 청원 담당 연방 대법관으로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대학은 다른 학생의 안전도 봐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 전에 하급법원 또 항소법원에서 제7 항소법원 판사가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백신 문제, 마스크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디에 얼만큼 퍼지는가, 그리고 이제는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살고 계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신 카드를 갖고 다니시던지 QR 코드를 갖고 다니시던지 이런 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젊은 분들께서 그 부모님 댁에 요 며칠 사이에 방문을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은 우리 부모님 뭐 외출 안 하시는데 그게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 그 실내 어디 마켓이라도 가셔야지 되고 마켓에 있는 식당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 전화기에 꼭 해드리고 아니면 종이를 가지고 다니셔야지 되면 그 종이를 코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코팅까지도 뭐 어디 가려면 힘들면은 종이 끝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끝에만 이렇게 붙여드린다던가 하는 형태로 해서 부모님들 안심시켜 드리시고요. 잠시 뒤에는 정말로 오늘의 미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구 센서스 결과하면 뭐 수치 나오고 뭐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지금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 인구 센서스 결과로 앞으로 중요한 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필요한 뉴스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이제 센서스가 179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구가 증가하긴 했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7.4%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역사상 두 번째로 슬로우한 증가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언제였냐? 대공황 직후에. 항상 이제 경제가 어렵고 할 때 인구 그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 연방 정부에서 매년 그 지원하는 그 인구당 얼만큼씩 지원하는 돈이 있잖아요.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정치적인 흐름은 최종적으로는 유권자 투표율이 좌우를 하지만 어쨌든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인 인구가 줄어들고 히스패닉과 아시안이 많다는 거. 이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미국 내 출생도 그렇지만 이민자를 예전에 백인 인구가 많고 했었을 때 60년, 70년 이전에는 이민자가 와도 유럽에서 많이 왔죠. 그러니까 백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태고 그 70년대 이후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이제 유럽 인구보다 다른 지역에서 훨씬 이민이 많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는 한 8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느 지역으로 많이 가는가? 서부, 미국 서부 쪽과 남부, 동북부, 중서부 뭐 이런 데로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중서부와 동북부보다는 서부와 남쪽으로 한다는 건데 인종적인 것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6%나 줄어들었어요. 인구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7.4%인데 히스패닉도 white이 많이 있잖아요. 히스패닉이 아닌 white 인구는 8.6%가 줄어들어서 2010년보다 2020년에 500만 명이 작습니다. 전체적인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500만 명이 작아진 거예요. 백인 인구가. 그래서 지금 백인 인구는 60%가 안 됩니다.
57.7%밖에 안 돼요. 2010년도에 63.7%였는데 그리고 18살 미만은 더 작아요. 47%만 백인이거든요. 18살 미만 백인이 아이들을 잘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들도 유럽에서 온 백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의 그 증가는 전부 백인이 아닌 다른 소수 인종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야지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 라티노 히스패닉은 23%가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16.7%,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10명 가운데 4명이 라티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백인이 34%밖에 안 돼요. 전국 57.8%인데 에이시아는 10년 동안에 35%가 증가했어도 아직 전체 인구의 한 6% 조금 안 되거든요. 흑인도 지난 10년 동안 5.6%가 증가했어도 전체 인구의 한 14% 정도. 그러니까 크게는 백인이 뭐 57.8%, 58%, 또 그 라티노가 16.7%, 흑인이 14%, 에이시안이 뭐 6%,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러 인종이 섞인 그런 그 인종적인 분포도 있으니까. 그리고 피닉스가 10개 큰 대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인구 성장률이 컸습니다. 그래서 피닉스가 넘버 6였는데 필라델피아를 제치고 넘버 5가 되고 필라델피아가 넘버 6로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피닉스도 굉장히 그 이민자 인구가 많잖아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이제 이민이라든가 테크 업계 붐도 있고 그랬지만 캘리포니아주 주택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간 사람도 많아요. 캘리포니아주는 하원 의석을 지금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피닉스 같은 데가 늘어나는 것이고 미국 카운티의 52%가 인구를 잃어버렸는데 도시는 큰 대도시는 인구가 성장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서. 그리고 10개 대도시 가운데 3개가 뭐 텍사스, 뭐 휴스턴, 샌안토니오, 달라스, 텍사스의 주잖아요. 피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 가장 많이 인구가 성장한 곳은 도시냐? 도시가 아니에요. 또 빌리지라고 뭐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 한참 선거 유세하고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죠. 은퇴촌이고 사람들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골프 카트 타고 다니시잖아요. 골프도 많이 치시고 한 그 더 빌리지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요. 원래 여기는 그 소목장이었던 곳인데 지난 10년 동안 39%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모든 대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8.7%에 비한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18살 이하 인구는 1.4%가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 인구도 동북부에서 더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건 나오고요. 텍사스에서는 이제 백인 인구가 1명 늘어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텍사스가 그래서 뭐 이번에도 퍼플 비슷하게 돼가고 텍사스가 블루 스테이트가 되는 거야? 대선에서 굉장히 지켜봤었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따지고 볼 때 사람 숫자거든요. 숫자로 가거든요. 해서 백인 인구가 1명 늘어날 때 지난 10년 사이에 히스패닉 인구는 1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패닉계와 이제 그 백인 인구가 거의 같거든요. 2010년도에는 이제 백인이 7%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인구 증가의 지난 10년 사이 95%가 소수 인종이었어요. 백인이 아니라. 이것은 노동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젊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시안 성장이 말씀드린 대로 뭐 35% 이상 성장해서 지금 2,400명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캘리포니아주에도 에이시안들이 많은 거고요. 의석,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에도 대도시에 인구가 몰려들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구는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연방 하원 의석이 배당되는 거잖아요.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이제 잃어버리게 됐지만 의석이 435석 가운데서 공화당이 시골에서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고 그럼 민주당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백인 인구 줄어들었다. 이것도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개 주에서 공화당이 선거적으로 볼 때는 우세해서 187석을 확보. 여기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성인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84석에서 뭐 78석 정도, 뭐 매체에 따라 달라요. 뉴욕타임즈는 84석 확보로 보고, 뭐 영국의 가디안 같은 곳은 78석 정도로 보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무당파, 그리고 이제 좀 뭔가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일리노이 이런 데가 다 인구 변화에 따라서 어떤 주는 뭐 투표 제한법 같은 것을 만들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 알칸소 같은 경우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요. 지금 조지아주나 플로리다나 애리조나주를 주목을 해야지 되는데 조지아, 플로리다, 애리조나주가 지금 백인이 다수이기는 해요. 다수이기는 하지만 조금 아주 조금 다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이 세 군데 주에서 전부 선거구 재조정과 투표 제한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센서스의 의미는 항상 그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뭐 1조 5천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인구 한 명당 얼마 이렇게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서류 미비자이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건 상관없이 그 돈의 배당과 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연방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에 맞춰서 정책을 입안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퓨 리서치사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미국에서 지난해에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시위도 많고 하면서 사람들이 노예제라든가 아니면 또 인종차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한국 부모들 가운데서 무슨 인종차별, 나는 인종차별을 미국에서 당해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미미한 인종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주 힘들게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대학에 갔다 와서는 갑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무조건 부모 말이라면 그래요 하고 듣던 아이가 아니 미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죠. 나는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인종차별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하면 아이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하고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모든 아이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말을 하다가 부모와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직접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만 특히 한인 학생의 경우 하던 것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어요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가 무슨 인종차별하고 특정 인종만 싫다고 얘기하고 하면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다가 좀 싸움이 되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입을 닫고 말죠. 그리고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룩다운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 노예제와 인종차별이 존재해 왔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되고 그 관심 증가되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는 53%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기운 쪽의 사람들은 78%. 과거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25%만 그게 긍정적이야,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46%는 노예제, 인종차별 그런 게 어디 있었어? 뭐 그게 뭐 학교에서 가르쳐야지 된다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는 사람이 46%.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하는 사람이 29%.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크죠. 75%의 흑인 성인, 64%의 에이션 아메리칸 성인, 59%의 히스패닉계 성인은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일단 그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야 라고 하는데 백인은 46%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121명을 대상으로 퓨 리서치 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뭐 표본 조사 범위가 넓으니까 이 오차 범위는 1.5% 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에 에이시안 아메리칸과 퍼시픽 아일랜드 커뮤니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헤이트 크라임으로 9,000건이 넘는 것이 보고가 됐어요. 팬데믹 사건 그 이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4,548개의 혐오 범죄가 2020년도에 일어났고 2021년도 지금 뭐 8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지겠네요. 올해가 4,533건이 발생됐는데 그 가운데서 13.7%는 직접 신체적으로 가해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뭐 말이라든가 이런 그 형태가 많았고요.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조금 소프트한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업종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뭐 들쭉날쭉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우리 도전을 받을 것이다 하는 뭐 경고장을 이미 내놨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지난 몇 주일 동안 굉장히 잘 됐다고 하거든요. 미국과 세계에서 음식 서비스 회사인 아라막은 대학교와 스포츠 또 뭐 연예계 이런 곳이 지금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해 하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또 음식 그 뭐 시스템 업체인 시스코도 델타 바이러스 영향을 조금 현재로서는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또 데이팅 앱인 범블의 경우는 우린 좋습니다. 코로나가 강해지면은 외로움도 강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캘러웨이 골프사는 미국이 이슈가 아니다. 지금 그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가운데서도 베트남 같은 데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그 수입에 큰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조금 달리 다른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자면은 미네소타의 브루클린 파크의 드라이브인 트루 타코벨이 만들어진다는데 이 타코벨은요 꼭 은행에 그 ATM 머신 있는 곳, 뭐 예를 들어 LA 한인타운은 올림픽과 웨스턴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머신에 세 줄인가 그렇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타코벨이 그렇게 드라이브인 트루를 해서 4개의 차선으로 4차선이에요. 3개는 자동차만 그리고 하나는 이제 딜리버리 오더 주문을 받는데 은행처럼 머신으로 타코벨 데피라고 해서 이제 곧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배고플 때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미리 전화기 같은 것으로 뭐 컴퓨터로도 주문을 하고 이제는 QR코드 오늘 많이 나오네요. 이제 손님이 QR코드를 딱 스캔을 하면은 음식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이미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티드 부엌이라고 할까요? 은행에서 돈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넣을 때 홈디포 같은 데서 돈을 딱 넣고 할 때 뭔가 이렇게 큰 통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튜브 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튜브 은행 그 브랜치 이런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음식을 아무리 투고라고 하지만 사람 접촉 없이 QR코드 하나로 끝낸다. 이게 미래의 얘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미국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 전에 결혼을 하더라도 강아지 키우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6월 14일에 질병통제국이 100개국 이상에서 강아지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광견병 때문인데 뭐 이집트, 인디아, 뭐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오는 것을 금지했는데 또 의회에서 미국이에요. 정말 초당적 건강한 강아지 수입법이라는 게 지금 마련되고 있거든요.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초당적입니다. 여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강아지가 수입 강아지 미국에 오려면 백신 접종도 받고 하는 그 증명서가 분명히 수의사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1년에 미국에서 100만 마리 이상
그 강아지를 수입하는데 800만 마리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미국 가정의 67%가 강아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제너레이션 X 세대 이런 그 나이별로 강아지를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팬데믹 시대에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아지를 전에는 한 명 길렀는데 강아지 외롭다고 2마리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외롭다고 2마리, 3마리. 아니면 강아지와 고양이, 뭐 고양이와 다른 애완동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수의사도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탈리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면서 뭐 제2의 도시 칸다하르를 점령을 했고 30일 안에 수도 카불도 탈리반 손에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3,000명을 그곳에 파견을 한다고 하는데 곧 공항에 도착을 할 텐데 이게 아프가니스탄 안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프간이 이제 이런 때는 미군 철군하고 할 때 다 또 협상을 하죠. 뒤로. 탈레반과 미국이 지금 협상을 해서 우리 미국 대사관은 건드리지 말아라. 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지금 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대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서 3,000명이 파견이 됐고요. 9.12 사태 이후에 미국이 그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거의 쫓다시피 한 것이 2주일 만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다시 미군이 철군하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탈레반이 다시 그곳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주일 만에 그것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공습 때문이었고 그 뒤에 문화와 언어를 몰라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진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철군 결정을 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아는데 뭘 후회하겠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만 이렇게 데려오면 되는 건데 뭐 이런 형태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죠. 미국 사람만 데려오면 되는 건데가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도 뭐 사이공 함락 때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말고 훨씬 안정적으로 귀국을 시켜야지 뭐 이런 거죠. 영화 또 나오겠네요. 전쟁 관련해서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요나라라는 마론 브란도가 나오는 그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뉴욕타임즈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기사 가운데 하나가 보이밴드예요. 미러라는 홍콩 밴드인데 12명입니다. BTS보다 많죠. 12명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영맨이에요. 전부. 빌보드에도 버스에도 광고에도 너무너무 많고 보니까 옷을 약간 홍콩식으로도 입고 뭐 양복도 입고 그러니까 BTS의 모방판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인기라고 하거든요. 홍콩에서만 인기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만큼 미국 언론에까지 보도될 그럴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K-팝 영향을 받은 겁니다. BTS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표현하기를 BTS의 모든 것을 광둥어로 하는 것 같다. 이 캔토니즈로 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거든요. K-팝도 도전이 오는 거죠. 지금. 강혜신이었습니다.